총리가 1심에서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은 반란 행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영 서울시 의원이 또 다른 현역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관련 녹취를 확보한 경찰은 관련자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내란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즉 권력을 지닌 윤 전 대통령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기에 가담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2.3 내란은 위법한 쿠데타. 그 판결 소식과 영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밤 9시 반쯤 한덕수 전 총리 앞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을 펼쳐들고 무언가 이야기합니다. 4명만 더 오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이 된다고 말하는 모습인데 바로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로 참석을 재촉합니다. 이 모습을 포함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다수라고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15년보다 8년이나 높습니다. 국무회의장에서 원격 회의를 열어 세종에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회의를 제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다른 장관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이 끝난 후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내가 서명한 건 없었던 일로 하자며 선포문을 폐기시킨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명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도 12.3 내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저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범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했다는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했지만 이에 더해 내란에도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는 선고였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도 내란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내란이 성립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군을 동원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경고성 계엄이라고 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말을 멈추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재판에서 내란이 인정된 만큼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둔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55년. 공직생활 동안 2번의 총리를 지냈지만 법정 구속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한덕수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변호인단과 나란히 앉은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옅은 한숨을 내쉬며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선고 순간에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선고 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신문이나 광고에 게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거부했습니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광고 등에 게시하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그럴 계획 없습니다. 법정 구속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1970년 공직에 들어선 한 전 총리는 엘리트 관료로 진보와 보수 정부에서 2번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한때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결국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실시간 생중계됐는데 전 대통령이 아닌 신문의 피고인으로서는 역대 처음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첫 재판 결과, 의미와 영향을 법조팀 박규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나왔는데 양측의 반응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의 재판이 끝난 후 특검과 변호인단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검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량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되실까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없으셨을지도 좀. 네. 일단 특검은 존중하다고 밝혔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자주 법조계에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 법관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례적이다. 답했습니다. 네. 보통 검찰은 최대한 높은 형을 구하기 때문에 실제 형량이 더 높게 나오긴 힘들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가담한 한 전 총리의 범죄 중대성이 특검 계산보다 크다고 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계엄을 주도한 인물이 아닌데 과한 형이 선고됐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양형 이유를 들으며 대통령이 아닌 총리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9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전 총리 선고가 일종의 예고편, 가늠자라고 불려왔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재판 판결문을 쓰고 있을 지기현 재판장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독립된 재판부인 만큼 충분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고, 그렇게 되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법관들의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도 오늘 재판 결과를 분명히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검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진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민주주의 자체를 흔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법리가 적용된다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고 대법원에서도 사형 선고에 대한 신중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온 만큼 사형 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반란 행위와 똑같다며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천지와 통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최근에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라는 거와 똑같죠. 여기서 말한 반란 행위는 바로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입니다. 그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은 신천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통일교는 상당 기간, 일부 개신교는 최근 조직적 정치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사라져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 강도를 높이는 법률 보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통일교와 신천지 등 수사 대상 종교 범위를 둘러싼 여야 견해 차이로 특검 출범이 늦어지는 원인은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야당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하자고 말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은 특검 합의가 될 때까지 검경에 수사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 유착의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제 언제쯤 수사 확대와 제도 정비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고민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이없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가 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3번 당선된 점을 근거로 검증의 현실적 한계와 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그래 막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 대통령은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며 국민에게 이해해달라 말하긴 어렵지만 청문회 필요성은 용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오늘 종료되면서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로 오는 23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모저모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선한빛 기자입니다. 성 기자, 예상보다 길게 3시간가량이 진행이 됐어요. 애초 계획은 90분이었었죠. 그런데 예정보다 훨씬 길게 총 소요 시간 오늘 173분이었습니다. 첫 번째였던 30일 기자회견 때 124분, 그리고 두 번째 100일 기자회견 때는 154분이었는데요. 이번엔 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현안이 많아서 기자들 질문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가 대통령도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을 하다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 2배가량 더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와의 차이점이라면 명함 추천 방식을 없애고 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번갈아 가면서 기자를 직접 지명을 했습니다. 벌써 임기 7개월 차로 접어든 만큼 기자회견 회차를 거듭할수록 대통령 표정이나 또 발언 등에서 한결 더 편안함이 느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5가지의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네, 3시간 동안 예상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설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한 기자가 질문 과정에서 대통령이 강 실장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 라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문화일보라 그랬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그 자리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워.
네, 강 실장도 민망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은 웃음이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경제 현안도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고환율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의 환율 구두 개입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걸 뭐 직접적인 구두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환율 문제에 대한 거였습니다. 워낙 관심이 크다 보니까 환율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있으면 벌써 했겠죠 라면서 환율 문제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곧 잡힐 걸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바로 내놓았는데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직후에 환율이 10원가량 뚝 떨어지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일단 환율과 관련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좀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대책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이번에는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 부분도 질문이 나왔죠. 예, 세금 관련한 이슈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크죠. 이 대통령은 세금 정책을 써야 하는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세금 정책의 목표라는 게 본래 용도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이거나 하는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관련은 검토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저희 되는데.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예상으로는 지방선거 전에 이걸 더 꺼내거나 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손한빛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와 공천뇌물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받으라며 일주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앰뷸런스 이송까지 거절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건은 여권의 반응인데요. 오늘 국회를 찾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만 만나고 돌아갔는데 내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킵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곧바로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 공동투쟁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특검에 대해 가지고는 갖가지 잔머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대표를 만날지 관심이 모아졌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만 예방한 뒤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되고 없습니다. 대신 이석연 국민통합수석이 여권 인사 중 처음으로 장 대표를 찾아와 정부 여당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양보를 하면서 같이 갈 때 이루어진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고 건강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국회 안으로 들어와 이송을 시도했지만 장 대표는 강하게 거부하며 단식을 지속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추가 투쟁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번엔 공천 헌금 의혹 수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김씨 의원이 또 다른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최근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이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 외에 또 다른 인물입니다. 경찰은 김 씨 의원이 전 서울시의회 소속 B 씨를 통해 A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기는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때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엔 김 씨 의원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상의하는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A 의원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이후 김 씨 의원에게 B 씨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녹음 파일을 제공한 당사자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 민주당 소속 또 다른 의원들의 이름도 다수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 정보사가 북한 무인기 발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우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늘 피의자 장모 씨 등 3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으로 무인기 보냈다는 증거 확보했습니까? 차후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장 씨는 무인기 제작을, 오 씨는 북에 날려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교내 창업지원센터에 무인기 업체를 차리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F는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무인기 제작 자금의 출처와 배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연관급 요원이 오 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줬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오 씨는 북한 관련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정보사의 공장용 회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안규백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최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 유통량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한눈에 봐도 가짜인 조악한 장난감 화폐가 유통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억울한 표정의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권. 누가 봐도 가짜 장난감 지폐지만 실제 위조 지폐로 사용돼 한국은행에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에 접수된 위조 지폐는 모두 98장. 전년보다 33% 줄었지만 과거처럼 정교한 위조 지폐가 아닌 조잡한 장난감 지폐가 유통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겉보기에 조악한 이 지폐들의 공통점은 실제 현금과 크기가 같다는 점입니다. 뭉치로 받거나 어두운 곳에서 받을 때는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늦은 밤이나 좀 아니면 바쁜 시간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지폐 확인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한국은행은 혼동을 막기 위해 가짜 돈은 실제 화폐보다 2배 크게 만들거나 절반 이하 크기로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일이나 은행놀이 등의 목적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제작된 가짜 돈들은 온라인에서 제약 없이 판매되는 상황. 규정을 위반한 가짜 돈이 위조나 사기에 악용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지만 판매를 사전에 막는 규정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한 장난감 돈입니다. 이렇게 현금 5만 원을 함께 포개보니까 크기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어보는데도 크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장난감 지폐의 경우 폐기를 철저히 하고 현금을 결제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주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 기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너 내려라고 반말로 되어 있는데 뒤에 시내버스가 보이네요. 혹시 버스 기사가 승객한테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예. 쉬우실 텐데요.
파란색 보행자 신호가 보이죠? 네. 그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는데 뒤에서 마치 빨리 가라는 듯 경적을 울리고 이내 버스가 멈춰 섭니다. 안 지나갔는데 왜 안 지나간다 지금 깜깜거리고 그러고는 차량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는 운전기사가 내려서 다가오더니 차량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제 앞에 막고요. 지금 창문 밖으로 주먹으로 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빨간불인데 신호위반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파란색 보행자 신호에는 사실 가면 안 되는 건데 왜 안 가냐고 빵빵 됐던 거잖아요. 그러놓고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안에 승객들도 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나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네. 이것이 아직 사건이 막 배당된 단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쪽 말을 모두 들어봐야 할 테니까 아직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진짜 보복운전으로 판단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그렇다면 보통 보복운전 기준은 어떤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복운전은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뭐 진로를 바꿔서 가로막는다든지 차선 내려가지고 시비를 건다거나 고개운전하듯이 급정차했다가 또다시 가로질러서 또 급정차 또 하고 뭐 차에서 내려서 시비를 건 거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리세요. 이 존댓말로 하는 걸 보니까 험악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경찰이 좀 다급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차량들이 길을 터줘서 빠르게 맨 앞까지 가보니까 비틀비틀거리는 1톤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그 화물차 앞에 운전석 문을 열고 이제 세우도록 정차를 했는데 그걸 탑승을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힘박했죠. 그리고는 트럭이 고속도로로 빠지려고 하니까 아주 다급해진 경찰이 순찰차로 박아버리면서 세웁니다. 예. 이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가 하고 보니까 이미 운전자는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로 들어갔으면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큰 사고가 났을 텐데요. 이런 일 언제든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경찰에 문의를 하니까 이런 당부를 좀 전했습니다. 저혈당이 이번 저처럼 거의 뭐 음주운전만큼 그렇게 저렇게 위험한데 네. 또 자기가 몸이 조금 이상할 때는 미리 그 안전한 곳으로 정차해가지고 예, 저혈당은 본인에게도 또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하다는 점 시청자분들이 확실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엔 하차네요. 누군가 내린 걸까요? 예, 맞습니다. 유명 요리사인 임성근 셰프입니다. 예. 각종 논란에 결국에는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예, 최근에 뭐 음주운전 보도도 있었고 여기에 폭행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인데 실제로 이런 보도 때문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과거 4번에 달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는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과거 주차 시비가 붙어서 쌍방상해로 벌금을 문 적이 있다고 폭행을 먼저 밝혔습니다. 다만 거래처 갑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철면피가 아닌 이상 어떻게 방송에 얼굴을 들고 하겠냐며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음주운전 자진 고백이 의혹에 의혹을 부르면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스스로 하차를 선택한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런 혹독한 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피하려는 배달 기사들로 한파 쉼터가 모처럼 북적입니다. 손하고 이제 발이 제일 문제죠. 신발 이거 신어도 똑같아요. 겨울용 신발인데도. 매일 깨끗한 길바닥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에게도 요즘 추위는 유난히 버겁습니다. 많이 춥죠. 손도 시렵고
하도 얼른합니다.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 장갑을 끼더라도 손을 쥐었다 펴기 힘들 정도로 금방 얼고 맙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에 이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로 오늘보다 더 춥고 파주는 영하 18도, 철원은 영하 19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전국의 한낮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 추위 중 가장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파와 관련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도로 빙판길 또는 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걸로 예보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일할 세상이 머지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업에 이어 현대차 그룹도 2년 뒤에는 휴머노이드를 생산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죠. 그런데 일자리 감소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으로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고 다시 한 손으로 카트에 옮겨 싣습니다. 오는 2028년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투입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이나 또 사람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들에 우선 적용을 해서 로봇 한 대 가격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미국의 생산직 근로자 2명의 연봉보다 낮습니다. 매일 16시간씩 2명 몫의 일을 하는 만큼 1년 만에 투자비를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실전 배치하는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통해 로봇 가격을 3천만 원대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고 Once we reach about 1 million units per year of sustained production or in excess of that, I think probably the cost of production is around $20,000. 이미 자동차와 전자제품 생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유비테크는 항공기 제조 현장에도 로봇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시대를 맞고 있지만 반대로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노동을 보완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체하는 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조합원의 생계나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도구를 넘어 동료가 되는 시대. 대체가 아닌 로봇과 사람의 공존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원전과 관련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국민도 70%에 달해 추가 건설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세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입니다. 3호기는 지난해 말 착공 9년 만에 운영 허가를 받아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4호기는 내년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도 경북 울진군에서 공정률 28%로 건설 중인데 그 외에는 계획만 있을 뿐 아직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추가로 지을지 국민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달해 대다수를 차지했고 신규 원전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70%로 나타났습니다. 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겁니다. AI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AI 이게서 전력이 엄청 소모되는데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정부는 앞선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 추가 원전 건설에 나설 거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 자랑에 나섰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무역 합의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투자에 신중했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까지 직접 거론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두툼한 업적 자료를 들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We launched a massive Alaskan pipeline project to export natural gas to Asia.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막대한 건설비와 낮은 수익성, 혹독한 환경 때문에 그동안 한국이 투자를 꺼려왔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을 세워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투자 대상은 미국이 정하고 한국과 협의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아닌 협의여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 국방부도 나토 파견 인력을 줄이기로 하는 등 유럽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I think that we will work something out where NATO is going to be very happy and where we're going to be very happy. Whether you like it or not, it's only as good as we are. If NATO doesn't have us, NATO is not very strong. 이뿐만 아니라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처음엔 트럼프만으로 하려 했다고 말하고 자신이 의장인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하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다보스 포럼 연설에 나섭니다.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 속에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유럽 정상들은 깡패나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야욕에 유럽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북중미 월드컵에 불참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But we do prefer respect to bullies. We do prefer science to plotism. And we do prefer rule of law to brutality.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자 미국이 유럽을 종속시키려 한다면서 적극 반발한 겁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과 유럽연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You live in a time of monsters, and it's up to him to decide if he wants to be a monster, yes or no.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유럽에서는 올해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집단 불참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월드컵 참가 거부 청원에 9만 명이 서명했고 축구 강국 독일에서도 참가를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48개국 중 3분의 1은 16개국이 유럽 국가입니다. 집단 불참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효과적으로 구길 수 있다는 독일 싱크탱크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 행동 등 상황이 급변할 경우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최근 일본 SNS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폭력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목을 조르거나 바다에 빠뜨리는 모습까지 담겼는데 수위가 심한 영상들이 많아 일본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학생이 파란 옷을 입은 다른 학생의 목을 뒤에서 휘감아 강하게 조릅니다. 그 상태로 몸을 흔들며 아찔한 괴롭힘이 이어지지만 다른 학생들은 재밌다는 듯이 깔깔거리고 웃기만 합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최근 SNS에 공개된 겁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피해 학생을 물에 빠뜨리기까지 하는데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명백한 살인미수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등 공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잔혹한 학교 폭력 영상이 날마다 SNS를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도치기현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모여 한 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고, 지난 8일에는 오이타현의 한 중학교에서, 13일에는 오키나와현에서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는 영상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학교나 수사기관이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폭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들이 확산하며 2차 피해와 함께 가해 학생들의 신상도 공개되고 있어 사적 제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스페인에서 대형 열차 사고 이틀 만에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기관사가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서유럽 하늘에선 극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오로라가 이례적으로 관측됐습니다. 해외 소식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깔린 선로 위 산산조각 난 기차 잔해가 보입니다. 부상자를 나르기 위한 구급차가 하나둘 도착하고 구조대원들은 현장을 다급하게 수색합니다. 현지 시각 20일 스페인 북동부의 카탈루냐 지역에서 통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42명이 사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중상자를 포함해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Lo que sí que le puedo decir es que de estas personas estaban 5 graves y una de ellas estaba con un atrapamiento físico que llamamos nosotros importante. 스페인 당국은 선로를 따라 세워진 옹벽이 최근 내린 폭우로 무너지며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려한 빛의 오로라가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던 오로라가 현지 시각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동부와 서부 유럽 하늘을 물들인 겁니다. SNS에는 집 앞 하늘에 펼쳐진 오로라를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오로라는 강력한 지구자기장 폭풍을 타고 이례적으로 중위도인 서유럽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지구자기장 폭풍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는 지난 13일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눈이 쌓이면서 도로는 물론 주차장 차들까지 흔적도 없이 뒤덮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눈더미 위에서 눈썰매를 타기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눈더미에 남성 2명이 매몰돼 숨지는 등 인명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하다고 질타했던 휴양시설을 다시 찾아 이번엔 리모델링 결과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루 전 산업 현장에선 책임자를 공개해임한 직후였는데 관료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휴양소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김 위원장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자 탕에 앉아있던 이용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에 위치한 온포 근로자 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생활 영역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이곳은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로 지난 2018년 7월 현지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이 관리 부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곳입니다. 최근에 잘 끓여진 양오장들의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고 이런 환경에서 치료가 되겠는가고 정말 너절하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휴양소를 둘러본 김 위원장은 모든 구역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됐다며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던 긍지가 생긴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기간산업 설비를 생산하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관료인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개 행보가 관료 사회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9차 당대회를 향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료들에게 경고도 하고 기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 일정에 맞춰 각종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요즘 같은 매서운 추위엔 조심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한 번 걸렸다고 이젠 끝이겠지. 안심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피부에 붉은 수포 자국.
가려운 데서 그치지 않고 찌르는 듯 심하게는 칼로 긁는 듯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대상포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계속 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고 걸을 땐 더 심하고 허벅지랑 골반이랑 다리 쪽으로 계속 왔어요.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사람의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다시 활동하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지병이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을 때,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한 번 발생하면 최소 2주는 통증을 감수해야 하는데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와 60대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50대 이상이라면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원래 내 몸에 항상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이런 기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재발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대상포진 환자의 물집이 터진 부위에 접촉하면 수두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포가 완전히 마르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는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최은우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결정하는 기준을 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그런데 4대 시중은행이 이걸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7,500건이나 자료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2,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분양을 진행 중인 한 종합상가. 1층 한 칸 분양가는 10억 원 정도인데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나오는 금액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 임대 직접 하는 사람들은 한 60%까지 나와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은행이 감정가의 담보대출 비율 LTV를 곱해 결정됩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활용되는데 주요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이 비율을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대형은행 4곳의 평균 LTV는 50% 후반에서 60% 초반으로 비슷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보다 평균 8.8%포인트 낮았습니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최대 7,500건의 자료를 주고받았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인쇄본을 공유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를 통해 2년간 얻은 이자 수익이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것을 민감한 정보를 교환한 담합으로 보고 은행 4곳에 총 2,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는. 하지만 은행들은 담합이 아니라고 즉각 반발하고 있어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영국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가 오는 4월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원작을 직접 옮기지 않고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전시라는 새로운 시도에 미술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젖을 먹이는 부드러운 표정에 섬세한 명암 표현이 돋보입니다. 에르미타주의 대표 소장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리타의 성모입니다. 다빈치부터 폴 세잔, 반 고흐와 마티스를 아우르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대표작들이 올 4월 특별한 형태로 국내 관람객을 만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기술로 작품마다 형태와 질감을 생생하게 구현해 원작 훼손 부담은 낮추고 접근성은 높였습니다. 러시아 겨울궁전의 웅장함도 대형 화면과 몰입형 영상 기술을 통해 그대로 구현합니다. Очень мощная выставка,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блеск и прелесть Эрмитажа во всех вещах. И эта вещь электронная, и вы там увидите именно все то, что составляет. 5년 전 코로나19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 미술에 먼저 관심을 보여온 러시아 측의 요청이 문화 교류 프로젝트의 계기가 됐습니다. 음악이라든지 공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취월장했지만 미술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다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특별전이 열리는 공간은 1970년대까지 석유를 저장하는 1급 국가안보시설로 쓰이던 서울의 마포 문화비축기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던 곳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예술적 실험 공간으로 변신해 의미를 더합니다. 4월 전시를 시작으로 국내 디지털 센터 설립도 추진할 예정인데 세계와 한국을 잇는 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우리 기술로 확장해 나가는 예술 경험의 새로운 방식에 문화계의 이목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서울 마곡동에서 개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콤플렉스 이전 개소식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크리에이터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라며 창작 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추위 대비를 더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된 가운데 내일 아침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달관령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눈비 소식 없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7도, 청주와 대전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11도, 부산은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